125쪽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나와 있는데요. 첫째 줄 보시면 적부심사 청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첫째 줄에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맞습니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둘째 줄 보시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되어 있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둘째 줄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청구한다는 법률에, 제출한다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나와 있는데 첫째 줄에 30일 이내에 있습니까? 30일 이내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심의 의결은 첫째 줄에 60일 이내에 있습니까? 있죠. 60일 이내 밑줄 치시고, 그 밑에 의결 있죠. 의결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다 판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둘째 줄에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전원 동그라미 치십니다.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이거 다 밑줄 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서명 및 날인한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여긴 특이하게 서명 및 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 서명은 뭐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 그 다음에 날인은 뭡니까? 도장 찍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이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통지 7일 이내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통지할까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그렇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는 밑줄 치죠.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밑줄 치시고 서면 동그라미 치십니다. 서면 동그라미 치십니다.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야 된다.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입니다. 반드시 증거 자료가 남겨져 있어야 되니까 서면으로만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부 재심사 다 똑같아요. 준용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똑같다고 했죠. 네. 그럼 오른쪽을 보십니다. 6번을 보시는데요. 6번.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재심사 청구기간 며칠이죠? 90일이죠. 재심사 청구기간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게 되면, 즉 90일이 경과가 되면 확정이 돼버립니다. 다시는 청구할 수가 없게 돼요. 맞습니까? 재심사 청구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밑줄 치십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한번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청와대에 청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이것도 확정이 된 겁니다. 재심사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90일이 경과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확정이 된 것이라서 다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처리된 안건은 부재의, 다시 의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확정되는 경우 좀 기억하시면 좋을 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제 대망의 부동산 등기법을 볼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 어, 3월부터는 이렇게 시작 안 하겠지만 1월까지는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모든 법률은 헌법을 근거로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모든 법률은 헌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딱 두 가지라고 했죠. 국가의 통치구조,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헌법이라는 최고의 법이에요. 이 통치구조에서 공간정보법을 도출시켰습니다. 공간정보법은 통치구조에서 나오는 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기본권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도출시켰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셔야 돼요. 네.
이때 기본권 중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 있죠.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있는데 우리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이라고 얘기하죠. 헌법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 이걸 기본권,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권, 평등권, 뭐 존엄권, 뭐 청구권 이런 각종 기본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시되는 기본권은 재산권이에요. 살아보니까 재산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산만 있으면 평등해지죠.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존엄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행복해지죠. 행복주구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다른 기본권 필요 없습니다. 뭐 평등권, 자유권, 뭐 행복주구권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달성하는데. 아닌가? 맞죠? 네. 이 재산권 중에서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부동산 권리예요. 부동산 권리는 재산권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수집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공시하느냐. 부동산 등기부라는 장부에 이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하게 되고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냐면 사법부가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권리에 관한 최종 판단권은 사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법부가 관리해야 되는데 사법부의 본질적 작용은 재판하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합니다. 그 별도의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이 장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제도를 부동산 등기 제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등기 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 텐데 그 법률을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을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절반 정도 득점하시면 이것도 고득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반 정도 득점하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공간정보법처럼 10개 이상 득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 난이도가 있는 법이어서. 그래서 요즘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민법과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민법의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면 이 등기법도 좀 더 많이 득점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지만 답을 골라내는 건 좀 쉽습니다. 특이하게. 올해도 작년도 그랬고 지작년도 그랬어요.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오지만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중개사 시험이니까 어렵게 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라는 제도 아십니까? 감정평가서는 5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과 비교하면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옵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근데 우리 시험도 좀 쉽게 내야 되는데 12문제나 출제하니까 네, 쉽게는 내야 되겠는데 쉽게는 안 냅니다. 왜냐면 전체 등기법의 양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법무사라는 자격시험 아시죠? 이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걸 다 강의를 합니다. 보통 150강 정도를 강의해요. 150시간 정도를. 우리 중개사는 24시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법무사 시험은 이거 전부 다 강의를 하지만 우리 중개사는 요만큼만 강의를 해요. 요만큼만. 그런데 여기서도 출제를 합니다. 여기서도 출제를 해야 되는데 어렵게 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출제는 여기서도 하지만 답은 여기서 주로 만듭니다. 여기서. 그래서 답은 골라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나오겠지만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6개 정도는 득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강의는 12개를 기준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6개 정도 득점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게 될 겁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둘로 나눠서 수집을 하게 돼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 그리고 권리에 관한 정보로 둘로 나눠서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정보는 부동산의 표시를 얘기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그러면 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등기법에서 뭐가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이 있죠.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로 나눠서 수집하게 됩니다. 이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건물의 소재, 건물의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을 의미하게 돼요. 건물의 소재는 그 건물이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지를 얘기하겠죠. 건물의 대지는 뭡니까?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면 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이게 대지예요. 대지는 기초 대자를 씁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을 대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대지는 건물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토지죠. 왜냐하면 건물이 하늘에 붕 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건물과 이 대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 자체에는 번호가 없죠. 하지만 대지는 토지니까 지번이 있죠. 그래서 이 지번을 가지고 건물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지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물의 종류는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빌딩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벽돌로 지었느냐, 목재로 지었느냐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면적은 넓이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표시사항은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얘기합니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죠?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모, 토지의 면적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어떻게 외웠습니까? 소, 지, 종, 구, 면. 소, 지, 면. 이렇게 암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암기해야지만 나중에 집합건물 등기부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물의 표시사항과 토지의 표시사항은 등기부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표제부라고 불러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결국은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제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목. 그러면 이 표제부에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이 기록이 되죠. 이건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부릅니다. 표제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를 둘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누고요. 이때의 정보는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은 무엇을 얘기하죠?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민법에서 권리 변동이라고 불러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민법에서 권리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권리에 관한 정보는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했죠. 우리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이 정보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보전, 그 다음에요 설정,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변경, 그리고 소멸, 그리고 처분 제한. 이제는 암기될 때도 됐죠. 우리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정보는 요 6가지를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때 요 네 가지는 변동과 같은 뜻이에요. 즉, 요 네 가지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는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에요. 이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니까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이니까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권리에 관한 정보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권리에 관한 정보보다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죠?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갑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을구라고 불러요. 을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소유권에 관한 보전,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에 관한 정보는 갑구에 기록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은 을구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전이라는 정보는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네요. 맞습니까? 설정이라는 용어는 소유권에서만 쓸 수 없는 용어네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되셨을까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법률 행위를 하고 등기까지 을의 이름으로 갖추게 되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민법 186조는 잘 아시겠죠?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때 이 법률행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니까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행위가 아니라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를 얘기해요. 채권행위는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 그래서 민법 186조의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86조에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문구 때문에 등기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186조는 등기법의 존재 근거예요. 등기법에.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등기법의 존재 근거는 등기법에 있지 않고 민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민법의 보조법률, 민법을 실현시키는 법률 이렇게 부릅니다. 존재 근거가 민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사도 그래요. 네, 강사도. 네, 민법의 보조 강사에 불과합니다. 기꺼이. 네. 두 개 다 해보니까 등기법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둘 다 해보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나? 우리 중개사들도 강사에 서열이 있어요. 얘기했죠? 네. 사법시험 2차 응시 횟수 갖고 서열이 결정이 돼요. 제가 1등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민법 강사 중에서 제가 응시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시 1등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걸 안 따지고 나이로 따지는데 나이로 따지면 이제 중간으로 쭉 내려가죠. 네. 여하간 네. 이게 바로 존재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186조가 등기법의 존재 근거라고 했죠. 그러면 법률행위,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등기죠. 그러면 물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권의 의미가 뭔지.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요. 갑이 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개념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때 이걸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건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사실상의 지배권이 있죠.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가 있고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소유권, 점유권. 점유권을 사실상의 지배권이라고 불러요. 등기와 관련이 없죠. 현재 내가 사실 지배하는 권리, 점유권. 이게 점유권이라고 부르고요.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부릅니까? 소유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민법을. 이걸 본권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습니까? 본권. 본권의 의미는 본래 물권이라는 뜻이에요. 본래의 물건을 줄여서 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캔의 의미가 있는 게 본권, 캔의 의미가 있는 게 본권, 없는 게 점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지배권인 점유권은 등기와 관련이 없죠. 그렇죠. 공시 방법이 점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등기와 관련 있는 건 이 본권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물권은 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와 관련이 있는 건 본권, 본래의 물권, 등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점유권. 그렇죠. 여기 캔의 의미가 제가 써놨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이 물건은 점유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이 본권은, 즉 물건인, 본래의 물건인 본권은 이러한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직접적 지배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가 돼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는 물건이 아니라 뭡니까? 채권에 불과해요. 그래서 직접 지배해야지만 채권과 구별되는 본래의 물건, 본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하게 되면 갑이 지배할 때 방해 놓을 수 있죠. 방해가 이루어지면 지배가 안 돼요. 따라서 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한다는 얘기는 이건 채권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지배해야지만 물건이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배타적인 지배. 타인을 배척해서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갑이 이 물건을 지배할 때 다른 사람이 방해해 놓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척할 수 있는 지배권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배타적 지배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배척할 수 없게 되면 이것도 상대적 권리로서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구별되는 징표가 요 4개예요.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본권, 물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권과 구별되는 아주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리가 바로 물권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권, 즉 본권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다른 자들에게, 제3자에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방해 놓지 않고 침해하지 않을 겁니다.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하는 방법. 이 공시하는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동산. 동산은 공시 방법이 뭡니까? 점이요. 따라서 우리 등기와 관련이 없으니까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뭡니까? 등기.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게 바로 부동산 공시 방법인 부동산 등기라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은 같은 뜻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는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5개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동산 등기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만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부동산 등기를 하면 그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무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등기소에 시찰 가서 시범을 보인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등기 신청했는데 그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무효입니다.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네, 자격이 없는 차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만이 유효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대법원장이 등기했다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등기해야 되느냐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등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등기해야 됩니까? 부동산 등기부라는 장부에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등기해야 되느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한다는 얘기는 등은 올린다, 올라간다,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기는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기록에 올리는 거. 무엇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에 올리는 거. 이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등기가 기록에 올리는 거니까 기록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기록하는 거. 이것도 부동산 등기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기록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서 등기관은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여기다가 옮겨 적어요.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이렇게 적는 거. 이게 기록에 올리는 것이죠. 기록하는 거죠. 이것도 등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기록하는 행동. 이것도 등기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등기라는 개념이 기록에 올리는 거, 기록하는 거니까. 그렇죠. 또한 여기에 옮겨 적으면 여기에 옮겨 적힌 정보 자체, 기록 자체, 즉 기록 자체도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기록 자체가 내용으로서 공시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는 것도 등기라고 보고 기록 자체도 등기라고 봅니다. 이게 사법시험 민법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록하는 것도 등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등기라는 개념이 기록에 올리는 거니까.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다 여러 번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이때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한 끗 차이네요. 반끗 차이네, 반끗. 그렇죠. 그래서 국가기관 하면 등기소, 국가공무원 하면 등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이 등기소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안에는 등기국이라는 부서와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서를 가지고 있는 지방법원도 넓은 의미의 등기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법원이 있는데 이 지원에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법원이에요. 등기과라는 부서나 등기회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서를 가지고 있는 지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불러요. 이때 이 등기소를 좁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해서 협의의 등기소라고 부르고 이걸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강의의 등기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등기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의 등기소, 지방법원, 지원.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등기관은 크게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당연직 등기관. 두 번째는 지정직 등기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등기관이 있는데 이 당연직 등기관을 자동 등기관이라고도 불러요.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자동 등기관. 당연히 등기가 된다고 해서 당연직 등기관. 누굴 얘기하느냐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소장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장, 국장, 과장, 계장, 직위의 보직 발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당연 등기관,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자동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주로 출제가 되는 건 요겁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이 지정직 등기관은 이걸 생략해서 그냥 등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지정직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이 자를 지정직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게 종종 출제된다고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표시사항은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어떻게 나눕니까?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로 나눠지죠.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 지, 종, 구, 면.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 지, 면. 이런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 어디에 기록합니까?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하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다고 해서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쪽에 있죠. 이 권리는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눈다고 했죠. 이 정보는 우리 등기법에서 6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소유권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면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을구에. 정확하게는 소유권에 관한 보전,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은 갑구에. 맞습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은 을구에 기록한다고 했죠. 이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이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죠. 따라서 등기부의 종류도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2개의 종류로서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런데 이 건물 등기부는 공시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로 나눈다고 했죠. 집합 건물 등기부로 나눕니다.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3가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이건 어디까지나 건물 등기부예요. 따라서 등기부의 종류는 2가지지 3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는 이건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왜 집합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되느냐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의 기능도 수행하고 토지 등기부의 기능도 같이 수행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가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의 기능과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니까 이걸 물어보면 이것도 아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출제는 집합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되는데 매해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이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여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겠죠. 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2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원칙은 방문 신청이 원칙이에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원칙은 방문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뭐냐면 먼저 등기를 누군가 신청할 겁니다.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소에서는 접수를 합니다. 등기 신청서를 접수를 할 겁니다. 이 접수는 의무적입니다.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접수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조사를 해봅니다. 신청서에 빠진 내용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가 이루어져서 빠진 내용이 없을 때는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빠진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등기를 각하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실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것이 등기를 실행한다고 했죠. 그러면 옮겨 적었다면 이 옮겨 적은 등기부의 내용과
신청 정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맞습니까?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뭐냐면 신청 정보의 내용과 자신이 옮겨 적은 등기부의 기록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됐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 이를 교합 처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합 처리. 용어가 이상하죠? 이상한 거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예요.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 교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교합 처리가 다 완료가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된 겁니다. 등기가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영수증 한 장 줘야 되겠죠? 그 영수증의 이름은 등기완료 통지라고 부릅니다. 등기완료 통지로서 영수증을 대신하게 돼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에 수리라는 용어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수리라는 용어. 뭐 2학년 분들도 이거 요 절차에 수리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 접수가 의무적이 아니라면 수리라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청에, 등기소에. 그런데 이게 의무적이니까 수리라는 결정은 필요가 없어요. 요게.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딴 거예요. 대법원 홈페이지도 수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게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라는 용어를 쓰죠. 형식적 심사. 대법원 정식 용어는 조사예요. 이건 학자들이 쓴 용어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절차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전자신청은 이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전자신청의 경우 때문에 이게 요즘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자주 출제가 됐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출제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 조사, 실행, 교합 처리, 등기완료 통지. 이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예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나 해보죠. 이거 5개의 개념 요소.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보통 요 목차에 따라서 요 순서에 따라서 책이 서술돼요. 기본서가. 그래서 이건 등기법이라는 책의 일반적인 목차입니다. 요게 가장 골격이 되니까 꼭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책을 통해서 조금만 확인하겠습니다. 134쪽을 보시는데 134쪽 거기 부동산 등기의 의의가 나와 있죠. 부동산 등기의 의의. 요 칠판에 있는 걸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두 번째,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걸 보시면 거기 먼저 3번을 먼저 보시죠. 등기기록. 이 등기기록 예전에는 등기부란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등기기록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 필지 토지마다 한 개의 건물마다 한 동의 건물마다 만들어진 걸 이제 등기기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 필지 토지마다 만들어진 것을 옛날에는 등기부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등기기록이라고 불러요. 한 동의 건물마다 만들어진 것을 옛날에는 등기부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등기기록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부동산마다 만들어져 있는 장부. 이게 뭐라고요? 등기기록. 등기부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등기기록을 다 합쳐서 토지등기부 이렇게 부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마다 만들어진 등기기록을 통틀어서 뭐라 부릅니까? 등기부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부동산마다 만들어진 건 이제는 등기기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토지등기기록 통틀어서 토지등기부.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등기기록 통틀어서 건물등기부 이렇게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용어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전산등기부로 다 바뀌었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는 없어요.
전산 등기부의 특징이 뭐냐면 바이러스 먹으면 다 날아가 버리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제가 아주 쉽습니다. 복제가. 그래서 바이러스 먹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등기를 할 때마다 복제를 해놓습니다. 복제를.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마다 복제를 미리 해놔요. 그 복제된 자료가 뭐냐면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복제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부르고요. 등기부가 날아가 버리면 이 등기부 부본 자료 가지고 전산 등기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이건 나중에 보실 테고요. 거기 2번에 양가로 2번에 등기 신청의 접수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등기 효력 발생 시점 특히 1번과 3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등기의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 정보가 저장되는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입니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여러 번 했는데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되는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먼저 보통 법률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등기를 하니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두 번째니까 보통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접수 시점이에요. 등기 시점이 아니라 접수 시점입니다. 접수 시점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접수 시점은 저장 시점입니다.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에요. 따라서 저장 시점은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은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권 변동 시점이 저장 시점, 접수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니까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민법에서도 출제가 가능해요. 꼭 외우셔야 돼요.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1번을 한번 보시면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마친 시점에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급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접수한 때까지 효력이 소급해요.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접수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를 마친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3번이 있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번호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가 바로 등기를 마친 시점이 되는데요.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에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시점이 바로 등기를 마친 시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파일 형태의 전산 등기부죠.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도장을 못 찍어요. 지금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따라서 도장 대신에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등기관마다 고유한 코드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걸 식별번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별부호. 그 나와 있죠. 식별부호라고 하는데 등기관마다 고유한 코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걸 식별부호라고 불러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 등기부에 이 식별부호를 기록합니다. 도장 찍는 대신에 그 식별부호가 기록되는 그 시점이 등기를 마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식별부호가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어느 시점에 등기 효력 발생한다고요? 네? 접수 시점. 접수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저장 시점. 맞습니까? 식별부호를 기록할 때가 아니라 접수 시점, 저장 시점으로 효력이 소급한다고 했죠.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은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기능 나와 있는데 이건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나와 있는데 물적 편성주의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물적 편성주의.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소리가 좀 약한 느낌이 나죠. 네. 갑은 젊었을 때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요. 다 부동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갖고 부동산으로 관리하는데 첫 번째 압구정동에 60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는 60억. 그 다음에 강남에 1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는 얼마로 할까? 200억. 그 다음에 세종시에 10,000평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가는 100억. 부럽네. 하나만 갖고 있어도 진짜 그렇죠. 네. 이렇게 3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 인적 편성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 사람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인적 편성주의라고 부르고요.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근데 등기와 관련된 건 부동산이죠. 따라서 이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된다면 등기부 몇 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사람이 하나니까.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면 몇 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3개. 이게 물적 편성주의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 인적 편성주의,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데 이 물건은 부동산이라고 했죠.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15조는 하나의 토지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채택하고 있는 겁니까?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한 개의 건물마다 하나의 필지마다 등기 기록이 하나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연대적 편성주의를 보시는데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연대적 편성주의. 연대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영국과 미국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쓰는 방법이니까 제도 자체가 영어로 돼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영어로 돼 있겠죠. 이건 번역한 거예요. 출제는 원어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원어가 레코딩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걸로 출제가 됐어요. 연대적 편성주의 이렇게 출제된 게 아니라 레코딩 시스템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기록하는 제도라는 뜻이에요. 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에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건물이 아니라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서 작성되겠습니까? 매매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이 매매 계약서에 공증을 받습니다.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합니다. 공증을 받은 이 매매 계약서를 공무서에 가서, 공무서는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장소,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등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무서에 제출합니다. 공무서에 제출이 되면 공증을 받은 계약서가 공무서에 한 장 편철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1년 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작성이 될 텐데 이 계약서에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공무소에 가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소에는 2장의 계약서가 편철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정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3장의 계약서가 차곡차곡 쌓이겠죠.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계약서가 쌓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걸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레코딩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쓰는 용어라서 영어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책을 보시면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나와 있죠. 네, 거기 1번을 보시면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법 제15조에서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기록 하나를 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즉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밑에 줄 보시면 인적 편성주의 나와 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연대적 편성주의 나와 있습니까? 개념은 기억하셔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부의 이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2가지 종류의 등기부 있습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선진국에서는 건물 등기부가 아예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만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만 부동산으로 인정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물도 별도의 부동산으로 다루죠. 이게 특이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나라는 건물도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원적으로 등기부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대장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는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적공부와 토지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토지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장부는 지적공부와 토지 등기부가 있겠죠. 이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가 공시가 될 테고 소유자가 공시가 되겠죠.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 등기가 되고 갑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2개의 장부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일치를 시켜야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줍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바꿔준다고 했죠.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줍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에 관한 정보는 2개의 장부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건물 등기부가 있을 테고 건물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사항이 등기가 되어 있고 갑부에는 소유자 부분이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는 지적공부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적공부는 지가 뭡니까?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건물의 경우에는 지적공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이 건축물의 소유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개의 장부는 일치해야 됩니다. 동일한 건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치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때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줄까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칠까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건물을 다루지 않죠.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적제도가 무슨 뜻이에요?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건물을 다루지 않아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것만 다루니까 이것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지적공부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대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대장. 맞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얘기해야 되니까 대장과 등기부는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장부는 대장과 등기부 이원적으로 공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장이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뭡니까? 부동산의 표시사항.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뭡니까? 권리관계. 그렇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 대장과 등기부로 이원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대장과 등기부로 이원적으로 공시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이제 등기소를 볼 건데 표정들이 빨리 끝내라는 표정이 아주 역력하게 보여요. 제 표정에도 보입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네. 다음 시간부터 등기법 나갈 텐데요. 다음 시간에 집합건물 등기부를 아마 할 겁니다. 집합건물 등기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얼굴이 하얗게 바뀔 거예요. 누렇게. 집합건물 등기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걸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내내 할 거예요. 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